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지금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있죠. 역사학습의 목적, 그죠? 그래서 랑케, 콜리우드, 예치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아직 문이 좋으시니까 잘 읽을 수 있겠죠, 거기 옆에?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학습 목적 다 나와있죠? 밑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감개주의란 역사를 거울 감자, 계율 계자 이런 뜻이에요. 역사를 거울 삼아 알았어요? 교훈을 얻으려는. 되게 옛날 동양의 역사 속에는 감자가 많이 들어있죠. 동국통감 또는 뭐 국조보감, 자치통감 이렇게 감자가 들어있는데 이 감자가 무슨 감자라고요? 거울 감자예요. 과거를 거울 삼아. 과거를 거울 삼아. 아시겠나요? 과거를 거울 삼아. 카톡을 자기가 자기한테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카톡을 자기가 자신한테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다 이렇게.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쭉 저장해 놓으면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볼 수 있고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카톡 그냥 막 그런 용도로만 쓰지 말고 자기한테 쓰는 역사로 사용을 하세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카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카톡으로 다 보내놓으세요. 자기한테. 그럼 거기에 엄청난 자료들이 축적됩니다. 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통신하는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카톡이라는 것을 저장 공간으로, 그죠? 디지털적인 자기 과거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되게 유용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볼 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고 지나가 버리면 과거는 증발해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증발하지 않도록 그 중에 몇 가지를 잡아서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일기 쓰기 힘들잖아요. 카톡은 어때요? 아무 때나 들고 다니고 아무 때나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카톡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려서 검사를 한번 할 거예요, 제가. 해보세요. 괜찮아요?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내준 자료도 그냥 거기다 놔둬보면 나한테 자기 창에다 다시 또 보내죠.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남을 겁니다. 알겠죠? 역사를 거울 삼아서 교훈을 찾자라는 의미가 관계주의고, 상고주의는 과거를 숭상하는 거예요. 숭상상자 옛고자입니다. 어떤 게 상고주의가 있을까요? 이름을 다 감추지 말고요. 저한테 지금부터 이제 이름 안 보이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질문할까요? 명패를 좀 보여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상고, 과거를 숭상하는 거. 상고주의, 상고주의. 옛날을 숭상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로 늘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유교적 사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유교적 사관에서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공자 이전 시대를 늘 그리워해요. 야, 그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염치가 있었어. A가 있었어. 그때의 A를 제 A라는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알았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음인데 다들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고 A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또는 뭐 그 염치를 다 상실한 거야. 라고 공자께서 그리워했던 그 과거가 언제냐? 주나라 때. 주나라. 주나라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질서가 있는 사회입니다. 형, 동생, 어른, 아이. 그죠? 거기서 예의를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항상 그때가 최고야 라고 해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 이에 뭐 나중에 그 맹자 또는 뭐 주자, 승리야 이런 데 뒤로 오더라도 항상 유교에서는 옛것을 그리한 과거를 숭상하는 이게 뭐라고요? 상고주의라고 합니다.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상고주의. 별로 흔하지 않아요. 되게 사람들이 발전지향적이고 미래가 더 중요해. 과거는 무식한 것들이야.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과거가 더 나았어요. 지금도 우리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더 살만한 시대예요. 88년이나 94년이나 97년이 더 괜찮았었어요. 가난했지만 그때가 더 괜찮았어라고 말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상고주의예요. 알겠죠? 그때가 괜찮아라고 하는 게 그 상고주의입니다. 과거를 그려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사과는 역사는 늘 되풀이 된다. 흥망성쇠가 반복된다라는 게 순환사관이죠. 그래서 역사는 순환된다라는 뜻인데 어차피 뭐 중국어의 역사를 잠깐 좀 봐야겠네요. 이렇게 순환사관을 강조한 게 맹자입니다. 맹자. 그래서 맹자는 자 봐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의 태평성대와 한 차례의 혼란기를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치, 일란 이렇게 네? 란, 일치일란 그럴까? 일치일란 설을 강조했어요. 이해가 보이나요? 보여요? 일치일란. 그래서 자 맹자도 공자나 맹자도 전부 다 춘추 정시대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춘추 정시대 이전에 주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상사회죠. 이들이 이상사회죠. 인간의 A나 염치나 양심이 살아있던 도덕이 살아있던 법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사는 사회가 뭐예요? 주나라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나라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하은이 있었죠. 하은. 그죠? 이렇게 하은주가 있었고 주나라를 가장 좋은 사회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가 붕괴되고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순추하고도 전국시대가 왔었다. 이걸 통일한 사람이 전국 칠흥 가운데 진초재연 한위조 가운데 진나라의 시황제예요. 그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통일했지만 너무나 강압적인 통치를 하다 보니까 법가에 의해서 형벌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죠? 상항, 이사, 한비자 이런 사람들의 강압적인 통치가 결국은 진나라를 금방 망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 진나라가 망한 원인은 뭐 때문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죠. 만리장성 쌓느라. 그래서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만리장성은 중국한테 돈 엄청 벌어주고 있죠, 현재. 그죠? 그래서 진나라 다음에 금방 망하고요. 20년도 안 되면 망했어요, 진나라는. 그리고 누가 등장했냐? 한이 등장했다. 한. 그래서 이 한이 오래가죠? 자, 이렇게 한 고조 유방이 한을 세웠습니다. 이 사이에 진과 한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유방하고 누구랑 싸워요? 항우하고 싸웠죠. 유방인데 항우가 싸워. 초평 항우와 한왕 유방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방과 항우가 싸웠다. 그죠? 예. 그리고 한이 세워진 이후에 전한 후한인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한이라고 하고 한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후한 마렵의 십상시 아세요? 황제 옆에서 나라 정치를 다 말아보는 내시들 있잖아요. 이 내시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십상시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십상시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여왕 옆에 간신들 십상시가 있어가지고 눈꼬리 권력 해가지고 문 딱 걷어가지고 장관도 대통령을 못 만났는데 그런 꼬라지가 이때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한나라가. 알겠어요? 그렇게 그 한말 결국은 위, 촉, 오로 분열되게 됐다. 이게 삼국지 연의의 소설 삼국지의 백그라운드가 됐던 위초고죠. 그죠?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위초고. 그것을 소설화시켜서 그죠? 나관주의가 만든 게 삼국지 연이고 실제로 이 삼국지 역사를 쓴 사람은 진수예요. 진수. 알겠죠? 그래서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위를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위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조조가 아니고 조조의 아들이 세웠죠. 조비. 촉을 세운 사람은 유비입니다. 관우, 장비, 유비. 알겠죠? 그리고 오를 세운 사람은 손권이죠. 동호의 손권. 그래서 오나라만 양쯔강 이남에 있었고 요건 화북지방에 있었어요.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 진짜 강남은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그러죠? 우리 압구정동에 있는데 그 강남이 아니라 강남은 중국의 강남은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 양쯔강 이남에 있는 나라가
6개 나라가 있어요. 이 6개 나라를 나중에 묶어서 6조라고 합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요걸 통일한 게 누구예요? 위나라의 조비 밑에 있던 장군 사마중달. 들어보셨나요? 역사의 주도권을 남자한테 뺏겨가지고 여자들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드라마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되게 역사 드라마를.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랑과 암투 이게 나오면 여자들이 관심이 있지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중달하고 주로 싸운 사람이 유비 밑에 있었던 제갈공명이에요. 늘 제갈공명이 사마중달을 이기잖아요. 근데 제갈공명이 나중에 먼저 죽었어요.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이겼어요. 사마중달이 이기러 올 것이다라고 죽은 뒤에 제갈공명이 주머니에다 이렇게 애언서를 써놔요. 여기다가 내 가짜 모습을 만들어놔라. 사마중달이 오면 이렇게 해라. 사마중달이 제갈공명 모습만 보고 혼밀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산 중달이 죽은 공명한테 쫓겨간다. 알겠죠? 그래서 유비 밑에 있던 그 삼고초를 알죠? 유비가 삼고초에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제갈공명이. 그 제갈공명이 조비의 사마중달을 이겼어요. 그리고 동호의 성본의 누구죠? 여기서 제일 잘 지휘를 잘하는 전략가는 주유예요. 주유. 미안해, 너무 어려운 거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통일한 게 사마중달의 후손인 사마염. 이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입니다. 진. 이때 진을 서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서진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양쯔강 이남에 이쪽으로 이사하거든요. 양쯔강 이남으로 옮겨온 이 진을 뭐라고요? 동진. 그래서 그 이전을 뭐라고? 서진. 얘들이 왜 이사하냐? 반드시 사람들이 이사할 때는 뭔가 나쁜 일이 있어요. 왜 캐나다로, 미국으로, 뉴질랜드로 사람들이 애들을 피신시킵니까? 우리나라에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잡기 때문에 교육이. 그래서 교육 엑소더스가 있어요. 인구가 이동하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만족이 이동, 뭐가 있었어요? 훈족이 쳐들어와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고전 사람이 사만 지역으로 이주한다? 한 무제가 쳐들어와요. 이렇게 늘 이렇게 인구 이동에는 그 백그라운드 어떤 임팩트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지는 중국 북쪽에 있는 5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이 5 오랑캐를 뭐라고? 5호. 애들이 여기다가 뭘 세워요? 16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뭐라고?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됐죠?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할 테니까 아이씨랑 모르겠어요. 계속 말고. 지금 이때 잘 해놓으세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이런 말들은 다 애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다 튀어나와요. 알았어요? 5학년 때든 6학년 때든 중학교 1학년 때든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갈래를 잡아두고 잘 모르겠거든. 필기하는 거 몰래 가서 보고 와서 다시 또 따지세요. 5호는 5 오랑캐. 선비, 저, 갈, 강, 흑로 이렇게 5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세웠어요. 이 16개 나라는 다 적어드려요? 저도 몰라요. 그냥 있었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16국. 그래서 5호 16국을 북이가 통일한 북이가 통일. 5호 16국을 통일한 게 북이고, 이 5호 16국한테 쫓겨서 양쯔강 이남으로 내려간 동지는 그 다음에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로, 여러 나라로 교체되게 돼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몇 개 나라가 생긴 거예요? 5, 동진, 송, 제, 양, 진. 이렇게 양쯔강 이남에 있었던 이 나라를 뭐라고요? 6조라고 한다. 어디라고요? 강남에 6조가 생겨났다. 알겠죠? 얘들은 되게 화려합니다. 양쯔강 이남은 생산이 많잖아요. 먹을 게 풍족해요. 먹을 게 풍족해야 비로소 예술과 문화가 발달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오페라 보고 또 뭐 그 연극 구경 다니고 그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문화생활을 하려면 먹고 사는 게 풍족해야 돼요. 양쯔강 이남은 2모작, 3모작까지 되는데요. 그러니까 생산이 풍족하다 보니까 물자가 풍성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돼요. 그래서 뭔가 문화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6조 문화가 우리나라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백제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백제는 화려하고 귀족적인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 보세요. 또 우리가 이렇게
육조라고도 하지만 북이와 송 이 두 나라가 주로 대립했거든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남북조라고 해요. 알겠어요? 남쪽에 뭐가 있다고? 송, 북쪽에 뭐가 있다고? 북이. 이름 속에 북이 있으니까 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대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강남에 5까지 통합해 삼국시대 5까지 생각해서 5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육조가 있었고, 이때만 따져보면 이렇게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남쪽에 송, 북쪽에 북이. 여러분 이제 북이는 다시 갈라지죠? 뭘로 갈라져요?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 동위와 서위로 갈라져. 동위에서 뭐가 나오죠? 북제가 나오고, 서위에서 북주가 나오고. 자, 그러다가 북주의 외척 출신인 양견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걸 전부 다 통합. 중국을 다시 재통합니다. 자,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시대 혼란을 통합했던 것처럼 이 대혼란기, 한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대혼란기를 통합한 게 누구라고요? 수나라였어요. 수나라. 양견이 세운 나라가 수나라죠. 수나라죠. 그리고 수나라는 금방 망해요. 되게 망한 놈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망해요? 법을 강하게 집행합니다. 테러 방지법 이런 걸 강하게 집행해요. 알겠죠? 대규모 토목공사물 4대강처럼.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요? 만리장성 사타가 금방 망했어요. 알았어요? 얘는 뭐 때문에 망하냐? 대운하 사타가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똑같아. 망할지만 하면 역사를 보면 뭐라고? 지혜가 생긴다 이거야. 역사 공부해보면 망할 짓 하고 있는 놈들은 다 보여요. 너 지금 망할 짓 하고 있구나. 좀 이따 보세요. 진짜요. 그리고 망한 것을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늘 망하고 그러거든요. 역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망해야 새 나라가 생겨납니다. 더 좋은 나라가 생겨나. 보니까 그래요. 아, 이거 망하면 안 돼. 이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망해. 빨리 망하고 이 알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나와. 창조경제 그런데 정말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모순된 사회를 극복해야 됩니다. 수나라가 대운하사타 또 전쟁을 좋아하죠. 맨날 전쟁하자고 북한하고 한판 붙자고 한 놈들이 있는데 망할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수나라는 고구려를 쳐들어다가 망했어요. 고구려와 전쟁하다가 망했어요. 그 수나라가 망한 뒤에 뭐가 등장했어요? 당나라가 등장해요. 당나라. 그래서 수나라는 일찍 망하고 당나라가 오래갑니다.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 당나라는 당 문화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됐어요. 자, 여러분, 당나라가 그래도 망해요. 당나라는 나중에 절도사들이 변방을 지키다가 나라를 따로 세우죠. 그래서 5대가 10국을 세웠어요. 이때 각 지역의 절도사들이 나라를 세워서 10개의 나라가 생기고, 알겠죠? 5대 10국제가 되고, 이 절도사 가운데 조광리라는 사람이 뭘 세우냐면 송나라를 세우더니 이게 또 오래가더라. 송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송나라는 누구한테 망해요? 원한테 망하죠. 원. 그죠? 원에게 망하고, 원 다음에 명 다음에 청. 그죠? 제가 이렇게 표시를 세모 동그라미 해놨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어지러워졌으니까 다시. 자, 중국의 여러 왕조 가운데 중국 사람이 세운 나라가, 그리고 그 중국 사람이 세운 나라 가운데 좋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주나라. 그 다음 또 누구? 한나라. 이거만 중국 역사로 쳐준 거야. 제대로 된 역사로. 알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당나라. 수나라는 아니야. 당나라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송나라. 그리고 또 뭐? 명나라. 나머지들은 왕조가 세워졌지만 다른 민족이 와서 세우거나 나쁜 놈들이 나라를 다스렸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맹자께서 뭐라고 했냐?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나라를 뭐라고요? 치세란 뭐예요? 잘 다스려진 태평성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혼란기는 뭐예요? 난세. 춘추정치대 난세죠? 그래 안 그래요? 춘추 5패하고 전국 7웅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 여기에 5패가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7웅이 있었으니까 찢어지고 갈라지면서 지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던 때 아닙니까? 이해가나요? 그리고 진시황제가 통일했지만 반드시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통일을 춘추정치대 이 혼란기를 통일했지만 통일하려면 어때? 막 강제로 묻습니다. 요즘도 뭐
그 여당 야당 뭐 통합하자 뭐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공학적인 통합 이런 말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통합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금방 망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 모순을 갈등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한국하고 좀 오래가지 않겠니라고 해서 그걸 수습한 나라들이 오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통일했지만 금방 망하고 이거 마찬가지야. 위초고 이렇게 해서 분열하다가 수나라가 통일했지만 금방 망하고 이때의 모순을 해결한 누가? 당나라가 당고조 이연이 세운 나라가 오래가요. 이연의 아들 당태종이 당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태종이 다스린 그때를 태평성대라고 보고 이 태종의 책이 있는데 치세를 다스린 책이 있는데 정관정요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 최고의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도 서점가에 우리나라 써있어요. 정관정요 찾아보세요. 당태종이 사람을 부리는 법, 나라를 평행하는 법, 법률을 쓰는 법, 알겠죠? 이걸 다스리게 뭐라고? 정관 그러나 절도사들이 다스리던 5대 식국을 지나서 송대에 이제 송태조 조광윤이가 나라를 세웠지만 이 송나라는 너무나 군사력이 없었어요. 문치주의를 하느라고 그 송나라 북쪽에 있던 거란, 요, 서하, 향부토족, 그 다음에 금, 여진족 얘들한테 늘 침략을 당해요. 근데 막아내지 못해. 왜? 사람들이 싸울 줄 몰라. 글자밖에 몰라. 이걸 뭐라고요? 문치주의라고. 그래서 이 문치주의 때문에 결국은 싸우지 못하고 맨날 돈으로 때웠어요. 퍼주게 했어요. 예, 때리지 마. 돈 줄게 해가지고 해마다 은을 바리바리 싸서 갖다 줬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갖다 주는 화폐, 그래서 세패라고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송나라는 약화되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원에게 망하게 돼요. 원에게. 근데 이 원은 중국 사람이 세운 거예요. 몽고족이 세운 거예요. 몽고족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나중에 명나라를 세웠지만은 이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는 누구한테? 만주족, 즉 여진족이 세운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망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맹자가 언제적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때 사람인데 맹자가 춘천국 시대 사람인데 이때 딱 보니까 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앞으로 역사란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번은 태평성대 이게 깨지면 혼란기, 난세. 또 태평성대, 난세. 여러분 봐봐. 이 대혼란기를 뭐라고 하냐?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오케이?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위진, 남북조는 뭐라고요? 바로 이 위초고,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서진, 동진 시대를 다 아울러서 북이, 송 이렇게 대립하고 있던 이 시대를 전부 다 묶어서 쓰는 개념어가 뭐라고? 위진, 남북조 시대다. 그 중에 양쯔강 이남에만 있던 6나라를 뭐라고? 육조라고 한다.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 오케이?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라고? 대혼란기, 난세. 난세를 극복한 수나라는 어때? 금방 망하고. 다시 어때요? 수나라의 모순, 수나라의 갈등, 수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한 누가?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오래가더라. 오래간다고 해봤자 우리나라 고려 조선하고 비빌 바 안 된다. 신라 1000년 이렇게 간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중국은 해봐야 몇 년 못 가요. 특히 해봐야 200년을 못 넘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당나라, 그 다음에 5대 식국, 송, 원, 명, 청. 끝이에요. 이게 중국사 전체입니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지우가 한번 물어볼까요? 왜? 지우가 물어봐요?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죠? 네. 한국이 훨씬 더 심플하죠?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길 정말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중국 역사를 봤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거 보세요. 교훈은 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난세가 더 살기 힘들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니까요. 난세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치세일까요? 난세일까요? 난세에 훨씬 더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여기는 뭐냐? 경쟁과 갈등이 있어요. 이 경쟁과 갈등 속에서 그 시대의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태평성대는 좀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발전이 없어요.
이게 최고야라고 최고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내부적인 모순으로 망해가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망하고 나면 그때부터 치열하게 또 뭐예요? 경쟁이에요. 갈등이에요. 이 경쟁과 갈등 관계를 해결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 역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될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이 난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난세에 누가 나온다? 영웅이 나온다. 난세에 영웅이 나옵니다. 여기 시세는 영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세는 영웅이 못 나오죠. 난세에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역사가 발전 됐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는 안 변해요. 평생 가요. 지금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어요. 평생 써먹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사관 이렇게 봤는데 역사는 백풀이 된다는 관점에서 왕조 훈망성쇠를 바라보고 맹자가 뭐라고요? 일치일란 이렇게 했어요. 서양에도 슈팽글러, 토인비 이런 사람들이 슈팽글러는 역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서양 역사도 마치 계절의 순환처럼 늘 반복된다. 토인비가 한 말 가운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토인비는 옛날 고대에는 그리스, 그죠? 그리스 로마가 고대 역사의 무대였잖아요. 그 다음에 중세는 서양, 대서양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근세가 되면 영국 쪽으로 와요. 그 다음 영국에서 어디로 왔어요, 지금?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알겠죠? 그 다음 미국을 지나서 태평양 건너서 어디로 온다고? 아시아 쪽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장차 어떤다고? 중국이나 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고 죽었어요. 토인비가.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그 저미지대에 와 있는 거예요. 토인비가 순환사관에서 지구의 문명의 그 핵심 코어가, 문명의 핵심 지역이 서서히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60년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문명의 발전 템포가 빨라가지고. 여기는 뭐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지만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의 진보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일본을 지나서 한국과 중국, 즉 동북아시아에 와 있어요. 세계 경제의 핵심이 동북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중국 애들이 얼마나 많은 걸 소비하는데, 중국이 기름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자동차를 쓰기 시작하면 전 세계 기름이 다 동날 그런 지경이 될 거야. 쟤들이 자동차를 지금 막 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70년대 이제 80년대 마이카 붐이 일듯이 중국이 사기 시작하는데, 걔들이 중국이 자동차를 다 걸리면 우리나라한테 매연이 얼마나 날아올지 몰라요. 큰일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요한 중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삼성과 샤오미, 또 뭐 중국의 이런 전자제품 IT 산업과 우리나라 IT 산업, LG, 삼성 이런 것들이 좀 대충돌하고 있어요. 추월당하고 있답니다. 그 와중에 있는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이 그 시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역사 속에 던져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줄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손들한테 이 공간에 사는 우리 혈통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공동체적 입장에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변주법사관은 우리가 봤어요. 변주법사관은 누구예요? 마르크스 또 사관을 말하고, 역사는 이성과 반이성 사교장을 통해서 정반합으로 발전한다. 이게 바로 변주법사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동양의 역사연구, 사료와 사료 비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용굿이 보는 교원 임용굿이 보는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나오는데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세계사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한국사 보편성과 특성 이해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사 보편성이란 뭐냐? 세계 인류가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문화현상을 말한다. 됐죠? 특성은 뭐냐? 개성이다. 특수함이다. 알겠죠? 나만이 갖고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 역사식은 뭐라고요? 우리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개방적 민족주의다. 개방적 민족주의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맹목적인 사대주의도 나쁜 거죠. 그죠? 무조건 큰 나라를 따르는, 큰 나라를 추종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방적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관과 사료가 있고요. 민족주의의 양면성이 있는데 고개 드세요.
민족주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항상 이걸 머릿속에 둬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민족주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나쁘게 작동할 때는 뭐라고?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 나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걸로 갑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태도가 어때요? 되게 움츠러들어요. 찌그러들고 조심스럽고 야 조심해 쟤들한테 찍혀 이런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되게 의시되고 애들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민족주의 이중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큰 나라한테 가면 위축되고 찌그러들고 약한 나라한테 가면 지배하려고 그러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이런 나쁜 민족주의가 발동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주의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애들한테는 관용적으로 대하고 더 잘해주고 큰 놈한테는 저항하고 아무튼 버팅기고 그들의 의도대로 안 움직여주고 싸든지 싸든지 이거 싫다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민족주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난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역사가 미래가 달려있는데 이거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만 있으면 어때요? 지혜예요. 움직이면 뭐예요? 행동이에요. 지행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사문화와 국가 통상 딱 있어요.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교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라고 했어요. 선사시대. 필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구석시대는 약 70만 년 전 생각하기 힘든 관념적인 시간이죠. 너무나 까마득한 옛날인데 어느 정도냐. 빙하기다 빙하기. 맘모스가 살던 시대인데 맘모스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구석기는 몇만 년 전이라고요? 70만 년 전. 외워야 될까 외우지 말아도 될까요? 안 외워도 됩니다. 너무나 오래 전이고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유물이 70만 년 전짜리가 있어서 70만 년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적 유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열려있어요. 250만 년 전, 300만 년 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사는 너무나 특수하기 때문에 아마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70만 년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유물이 나오면 또 바뀐다. 맨날 바뀌는 걸 뭐하러 외우냐. 바보짓입니다. 외워버리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유물이 언제라고요? 70만 년 전. 오케이. 일본은 70만 년 전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비굴하게 없는 유물을 숨겨놓고 지네들이 짱 박아놨어요. 그걸 다시 발굴했다고 깠어 언론에다가. 근데 그걸 몰래카메라에 숨겨놓은 장면이 녹화됐어요. 그래서 들통났죠. 이게 30년 전이니까 그때 얘기예요. 그 미친놈이 일본 고고학자가 그런 식으로 지네 나라 역사가 왜곡하는 놈들. 그러니까 귀한 보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역사 하나만을 놓고 봐도 일본은 정말 야비하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야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디테일하게 야비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앞선 70만 년 전짜리가 있다. 자부심을 느껴야 되죠. 우리가 더 앞선 유물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문화가 일본한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뒤집으려고 일본이 자꾸 우리보다 더 먼저적 유물을 발굴하고 싶지만 전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유물 다 배웠죠? 주먹도 끼만 빼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전부 다 개짜 붙은 놈들이다. 외우지 말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용도가 다 나와 있다. 찍어서 죽이잖아요. 긁어서 껍질 벗기잖아요. 그래서 긁게 밀게 이런 것들은 뭐? 조리용 도구고 찢게, 찌르게, 쓴배 찌르게 이런 것들은 뭐다? 사냥용이다. 굳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알겠죠? 무조건 개짜 붙은 놈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구석시대 도구들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끝입니다. 선생님 지우개는 절대 시간 안 나와. 절대 시간 안 나와. 알겠죠? 구석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채집경제, 수력 외워야 될까요? 내버려둬도 될까요?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요.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구석시대. 이걸 잘 몰라요. 외워야 되는 줄 알아요.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구석시대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신석기와 청동기를 비교하는 문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굴 강가에 마구 지은 집이니까 뭐예요? 너무 쉬워요. 마구 지은 집이니까 막집이고 마구 말아먹는 국수는 막국수잖아요. 똑같아요. 알겠어요? 마구 해대는 말은 막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구 지었으면 어때요? 집다운 집이 아니라 대충 지은 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얼기설기
지금 집이고 이동생활했어요. 수렵과 채집하려면 이동해야 되겠죠?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컨셉만 잡아주면 됩니다. 애들한테. 알겠지? 이렇게 살았단다. 외우지 마. 이 도구 가지고 뭐 했겠냐. 너 같으면 어떻게 했어? 시험 볼 때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석시대는 기원전 8,000년. 여기에 함수가 있죠. 기원전은 예수 탄생으로부터 8,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기원 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몇 년이에요? 10,000년 전이다. 이해가나요? 안 간 사람 손 들어보면 안 돼. 이해하겠죠? 지금으로부터는 10,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농기구를 간섭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사용했다. 이 농기구 이름이 성이 뭐라고요? 성이 돌씨, 돌갱이, 돌보습, 돌삽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신석시대 도구들은 전부 다 돌로 시작된 농기구들이에요. 무조건이다 무조건.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락, 돌갈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신석시대 것입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석기는 뭘로 끝난다? 개로 끝나고. 신석기는 뭘로 시작된다? 돌로 시작되는 농사용 도구들은 전부 다 신석기. 선생님 반달 돌칼은 성이 돌씨야 반씨예요? 반씨잖아요. 걔는 돌씨가 아니야. 알았어요? 반달 돌칼은 야 신석시대는 그냥 돌칼이었는데 돌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반달자. 이게 뭐야? 업그레이드 됐구나. 업그레이드 된 돌칼이에요. 그러면 언제 거라고? 청동시대 거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없으면 무조건 신석시대. 이게 붙으면 업그레이드 된 청동시대의 돌칼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렵과 어로를 하고요. 어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수렵과 어로.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신석시대니까 전부 다 사냥하지 마. 채집하지 마. 끝이야. 지금부터 또 농사만 지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사냥으로 다니는 놈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컴퓨터 시대고 이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사냥하고 고기 잡으러 다니는 놈 있죠. 죽어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시대가 끝났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잔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변화는 뭐냐? 이제 잡으러 다니고 뜯어먹으러 다니지 않고 길러먹는 경제로 무슨 경제라고 했죠? 아까 개념으로 생산 경제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혁명이라고요? 신석기 혁명. 말로 해보자. 무슨 시대?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알겠죠? 신석기 혁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농업혁명이라고. 다시 해보세요. 무슨 혁명? 농업혁명. 알겠어요? 엘빈 토플러가 지금을 제3의 물결시대라고 했잖아요. 인류의 생산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세 가지의 큰 물결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퍼스트 웨이브가 뭐라고? 신석기 혁명이에요. 세컨드 웨이브가 뭐예요? 산업혁명이에요. 서드 웨이브가 뭐예요? 지금 정보통신혁명. 다시 해보자. 맨 처음에 무슨 혁명? 농업혁명. 이게 무슨 혁명? 신석기 혁명. 이게 제1의 물결. 알겠죠? 제2의 물결이 뭐라고요? 산업혁명. 그래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고 또는 뭐 여러가지 면방직공업이 발달하고 그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이때가 뭐예요? 제2차 제2의 물결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 또는 지식산업 시대에 이때가 되면 뭐예요? 제3의 물결. 그죠? 제3의 물결. 이렇게 토플러식 얘기대로 한다면 바로 신석시대는 제1의 물결이 왔습니다. 신석혁명이라고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의 의미를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신석혁명만 가르치면 안 돼요. 다시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이 쫙쫙 왔다 갔다 해줘요. 알겠죠? 신석기혁명, 농업혁명은 신석시대 농업혁명을 신석혁명이라고 한다. 이게 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큰 파동이 왔는데 이게 뭐라고? 세컨드 웨이브 뭐다?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지금 뭐다? 정보통신혁명. 여기까지 끌고 왔다 가야 돼. 왔다리 갔다 해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의 그 대뇌 피질에서 연결되는 그 뭐야? 시놉시스? 뭐? 시놉스?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생겨요. 회로가. 알겠죠? 회로가 생겨요. 그래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농경을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농사라고 그랬죠. 신석시대는 농경하기 위해서는 강가에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있어야 농사짓기 편리합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토기도 어때요? 모래밭에 쑥 꽂아두기 쉬운 밑바닥이 뾰족한 그죠?
빗살무늬통. 알겠어요? 뾰족한 이유는 꽂아두려고 뾰족한 거예요. 꽂아두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때요? 박물관에 가보면 링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었죠? 모래에 꽂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모래밭에 꽂아두기 편리하게 만드는 게 바로 빗살무늬통. 밑바닥이 뾰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 신석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구석시대의 유적 분포도가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죠? 구석시대 유적 분포도가 쭉 있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인데 여러분들 책은 컬러가 아니라서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줄만 걸어주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1933년 일본 놈들이 발견한 동간진 유적지 표시해놓으세요. 이거 일본 놈들이 1930년대 발견해놓고 발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에는 구석시대가 그때 없었어요. 구석기 유물 유적지가. 근데 한반도에서 먼저 나온 거야. 그래 없었어요? 비밀에 붙였어요. 얼마나 디테일인지 알겠죠? 이 나쁜 새끼들이 이거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도 비밀에 붙였는데 1933년 최초로 동간진 유적지가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골 사람 뼈 화석은 단양 상실이 그리고 중요한 게 청원 두루봉 동굴이 시험에 잘 나온 게 누구 때문에? 흥수 아이 때문에. 그죠? 흥수 아이 때문에. 그래서 5년 된 5세짜리 아이 사람 뼈가 온전한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발굴한 사람이 누구라고? 김흥수 씨. 당시 석회암 그 채굴 탄광 현장 소장인 김흥수 씨 이름을 따가지고 흥수 아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흥수 아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충남 공주 석장.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 팀이 발굴한 12개의 문화층이 있는 우리 남한 최대 공주 석장리 유적지가 그때 발굴됐죠. 그래서 특히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층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주 석장리 유적지입니다. 알겠죠? 공주 석장리 유적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연천 전공기 유적지 중요 표시 해놨어요. 이것도 고급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연천 전공기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이나 어려운 시험에 잘 나오죠. 아스트레일리안형 주먹도끼. 이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것인데 아시아에는 없는 주먹도끼였어요. 그래서 서양 놈들이 아시아를 개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주먹도끼를 만들었을 만한 능력이 안 돼. 겨우 집게나 가지고 사냥을 했을 정도의 머리 구조가 열등한 민족이라고 했는데 웃기지만 이 새끼들아 우리도 있어 라고 쫙 아시아에서 하나가 발굴된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어디예요? 우리나라요. 특별하잖아요. 진짜 파티큘러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특별한 나라예요. 고인돌 세계에서 제일 많아. 공룡 발자국 세계에서 제일 많아. 이거 누가 설명할까요? 나도 몰라. 하여간 제일 많아. 어쩔 거야? 특수한 나라. 그걸 밝히잖아. 그걸 공부해서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더 많이 발굴하고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되는데 사대강 까 뒤져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발굴을 해야지 강물에다가 누가 뭐 짓지는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사업하고 말이죠. 진짜 IT 시대에 중요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삽자루 가지고 놀고 있는 놈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만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 전공리 알겠죠? 이렇게 구석기 유적지가 있다. 어때요? 분포가 전국적입니다. 강가나 해안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석시대 유적지는 어디 있다고?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있는 것은 어느 시대 것이고 신석시대고 구석시대 유적지는 뭐예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그죠? 제주도 빌려본 동물 이런 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 뼈 흥수 이쁘죠? 여기 이렇게 꽃가루가 있대요. 꽃가루가 있단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꽃을 뿌려주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매장했다는 얘기죠? 꽃가루가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법에 숙제해보니까 이 당시 구석기 시대의 그런 뼈라는.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구석시대 챕터 유적지. 주먹도끼, 쓴배, 찌르개. 이게 쓴배라고 그랬죠. 이게 다른 나무 막대기나 이런 데 연결하기 위해서 손잡이처럼 나는 이것을 쓴배라고 해요. 찌르개는 찌르개인데 쓴배 찌르개. 주먹도끼는 다용도입니다. 다용도. 이걸로 찍고 긁고 빻고 밀고 별짓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이라고 얘기해요. 구석시대 맥가이버 칼이 뭐예요? 주먹도끼. 별짓 다 했습니다. 별하별 용도로 다 썼어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은, 그러니까
돌을 떼인해서 쓰다가 작은 파편들이죠. 좀돌들이죠.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쓰는 게 구석기 말기에 나타나는. 활도 어때요? 활도 나중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화살 촉이 되겠죠. 그래서 잔석기라고 합니다. 잔석기.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 보습 이거 언제 거예요? 딱 보니까 언제 거예요? 성씨가 뭐야? 돌씨입니다. 전부 다 뭐랑 관련된? 농사와 관련된. 그죠? 가락바퀴는 언제 거? 가락바퀴는 언제 거예요? 신석시대. 실 가락을 빼내는데 이 막대기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주판 알처럼 생겨서 이게 빙글빙글 돌려서 물건 그러니까 실을 꼬는 그런 용도로 쓰죠. 알겠죠? 그리고 뼈 바늘,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신석시대의 이름 밀무늬 토기, 그죠? 토기.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라고요? 빗살무늬 토기. 밑바닥이 뼈죠.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오죠. 얘는 구분이 잘 안 돼서 안 나오고요. 얘가 잘 나와요. 대표 선수가 신석시대에 뭐라고요? 빗살무늬. 여기 이렇게 빗금 모양 무늬가 있는데 꽂아뒀다가 쭉 빼려면 마찰계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마찰계수를 높이려고 긁어놨다는 것도 있고 토기를 만들 때 차력놀이 해봤잖아요. 탁탁탁탁 몸을 치니까 저런 무늬가 무늬가 왜 생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비무 이 아비무늬는 꾹꾹 눌렀어요. 이거는 무늬를. 그래서 누를 앞자 알겠죠?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무늬를 낸 게 뭐라고요? 아비문 토기. 또 이렇게 번개무늬 토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개무늬 토기. 이렇게 번개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언제 거? 신석시대 토기다. 신석시대. 근데 대표 선수 누구만 알면 된다? 어린이 때는 누구만 알면 된다고요? 빗살무늬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응용된. 알겠죠? 7급이나 고급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나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알겠어요? 중급에서는 안 나오는데 고급에서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덕무늬 토기가, 덕무늬 토기는 이렇게 차력을 말아가는 여기다가 무늬를 덧댄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이겠죠, 아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자꾸 없어져요, 이게. 이거 지금. 자, 봐야 돼요. 0.1초 만에 봐야 돼요. 내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움집 잘 나오죠? 동그라미 움집이고 가운데 불된 자리가 있고 이렇게 원형 움집 중앙에 화덕이 있어요. 시커먼 부분이 있죠? 이게 언제 거라고요? 신석시대. 이 선사시대 문제는 언제 거냐를 묻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이거 찾는 게 다 문제예요. 알겠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청동기 시대부터 그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장국의 안각화 이렇게 나오고 청동기와 철기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밖에 안 하니까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려요. 2시간도 안 되죠? 2시간도 안 돼요. 자, 좀 불편하긴 한데 불편하지만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커버하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죠? 전부 다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추석적 명단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일찍 오셔서 자리를 잡고 안 되면 부족 불편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또 공부해서 나중에 후두팔고 강의를 끝내시도록 하십시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